일생 동안 단 한 편의 소설을 쓰고 그 작품이 고전으로 자리매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 그렇죠. 이 작품은 그녀의 유일한 작품이고 이 한 작품만 남기고 에밀리 브론테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바로 그런 경우죠. 이 작품은 마거릿 미첼의 유일한 장편 소설입니다. 습작기라든가 지필기의 미숙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저 경이롭습니다. 그것도 짧은 작품도 아니고 상당한 분량입니다. 천부적 재능이라고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네요. 1936년 발간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29년에 이미 완성돼 있었지만 마거릿 미첼은 이 소설을 출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 맥밀란 출판사의 편집자가 신인 작가를 찾기 위해 애틀란타에 왔다가 전직 기자 출신 여성이 소설을 썼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마거릿 미첼을 찾아와 원고를 보여주기를 청했습니다. 무려 1037쪽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양의 원고는 트렁크 하나에 가득 찰 지경이어서 트렁크를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한 편집자는 애틀란타에서 출발해서 뉴욕에 도착하는 12시간 안팎의 여정에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원고를 단숨에 읽고 당장 출판 계약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몰입에 아마도 편집자는 흥분했을 겁니다. 이처럼 단 한 편의 작품으로 미국의 소설가 마거릿 미첼은 세계문학사의 한 획을 긋는 작가로 등극했습니다. 1936년에 출판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대단한 호평을 들으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고 미국 출판계에 한 이정표를 찍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듬해에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제작되어 영화사의 한 획을 또 그으며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의 하나로 오늘날까지 손꼽히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 2위인데요. 1위는 성경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이야기이며 가볍고도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작품이고 바로 그것이 이 작품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출판사의 서평에 공감이 가는데요. 또 통속적이라는 평이 따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 통속성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부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이 작품의 의외성과 깊이를 부여하고 있는데 바로 스칼렛의 현모양처 스타일의 친구이자 내 남자의 여자 멜라니 해밀턴입니다. 소설 원작에는 영화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다채로운 인물의 내면 묘사가 풍부하고 열정적이고 도도한 스칼렛이 내성적으로 보이는 애슐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촘촘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북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바람과 함께 사라진 남부의 문명과 사회상, 낭만주의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아련함이 작품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를 미화하고 당시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 없는 시각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마거릿 미첼은 이 소설 하나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미국 문학 최대 영예인 퓰리처상을 수상했으며 영화화로 인한 여러 수익까지 화려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어떠한 문학 활동도 하지 않았고 1949년 뺑소니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품은 매주 월수금 오후 6시에 업로드 예정이나 더 빨리 영상을 완성하는 경우 바로바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대장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본문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제1부 1. 스칼렛 오하라를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쌍둥이 돌턴 형제가 그러했듯이 그녀의 매력에 일단 사로잡히면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란 거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프랑스계의 코스트 해안 귀족 출신인 어머니의 섬세함과 아일랜드 태생인 아버지의 투박함이 골고루 뒤섞여 있었다. 다갈색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연초록 눈은 빳빳하고 검은 속눈썹이 별처럼 그 둘레를 둘렀고 눈꼬리가 약간 치올라 있었다. 더구나 검고 짙은 속눈썹이 약간 위로 치솟아 목련처럼 흰 살결에 선명한 사선을 긋고 있었다. 이런 흰 살결은 남부 여자들이 무척 소중히 여겨 보닛이나 베일이나 장갑 등으로 저 따가운 조지아의 햇살로부터 조심스럽게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1861년 4월 어느 화창한 오후, 아버지의 대농장 타라의 현관 및 시원한 그늘에 돌통가의 쌍둥이 형제 스튜어트와 브렌트와 함께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스커트 위로 12야드나 물결치고 있는 새 모슬린 드레스는 아버지가 최근 애틀랜타에서 사다 준 녹색 모로코 가죽 신발과 잘 어울렸다. 드레스는 이 근방의 군에서는 가늘기로 소문난 17인치 허리에 꼭 끼어 한층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으며 몸에 착 붙은 웃어쓴 16세의 나이로는 성숙한 가슴의 풍만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수줍은 듯 펼쳐놓은 스커트, 틀어올려 그물을 씌운 머리맵시, 무릎 위에 얌전히 포개놓은 하얀 손등도 그녀의 타고난 성격을 숨길 수는 없었다. 조심스럽고 다정한 듯 보이는 얼굴에서 파란 눈빛만은 굳센 의지와 넘칠 듯한 정열을 나타내고 있어 얌전한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몸가짐은 어머니의 다정한 교육과 흑인 유머의 엄격한 교육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다. 그녀는 양쪽에서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은 쌍둥이 형제가 한가로이 의자에 기대어 승마로 살이 붙은 긴 다리를 아무렇게나 포갠 채 웃고 이야기하며 박하수가 담긴 컵 너머로 반짝이는 햇살에 실론을 하고 있었다. 둘의 나이는 똑같이 19, 키는 6피트 2인치, 뼈대가 굵은 늠름한 체격, 햇볕에 그을은 얼굴과 짙은 젓갈색 머리카락, 밝고 교만스러운 눈, 똑같은 푸른 상의와 겨자빛의 승마 바지를 입은 두 형제는 마치 두 개의 모카송이처럼 꼭 닮아 있었다. 문 밖에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하게 안뜰에 비쳐 실록을 배경으로 하여 하얀 꽃 무더기 같은 수목을 눈부시게 부각시키고 있었다. 형제가 타고 온 말은 마차길 쪽에 메어져 있었는데 주인의 머리카락처럼 젓갈색이었다. 말의 발치에는 형제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는 야이고 신경질적인 사냥개 몇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입마개를 씌운 기족인 채 하는 검은 얼룩점이 박힌 달마시아산 개 한 마리가 저녁 식사를 하러 주인들이 돌아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개와 말과 형제들 사이에는 보통 이상의 유사성이 있었다. 모두가 건강하고 깊은 생각이 없는 젊은 동물로서 발육이 좋고 날씬하고 성깔이 있었으며 청년들은 그들의 말과 같이 혈기왕성하고 성미가 급해 위험하기는 했으나 잘 다루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대농장주의 안락한 생활 속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왔지만 이 현관에 나란히 앉아있는 새 얼굴엔 결코 무기력하거나 나약한 빛은 없었다. 인생을 광활한 대지 속에서 보내면서 독소 같은 따분한 일에는 별로 머리를 썩힌 일이 없는 자연인의 넘칠 듯한 활기와 굳건함을 지니고 있었다. 조지아주의 북부에 있는 이곳 클레이턴 군은 아직 새로웠으며 이미 안정된 오고스타나 사베나나 찰스턴에 비하면 훨씬 야생적이었다. 그러므로 남부에서도 오래전부터 개척되어 있는 지방 사람들은 오지의 조지아 사람들을 경멸하였으나 북부 조지아의 이 근방에서는 옛날식의 교양이 결여되어 있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만 잘하면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었다. 좋은 모카를 생산하고 승마술이 뛰어나고 사격에 능숙하고 날렵하게 춤추고 여성에게 다정스레 봉사하고 술을 제대로 마시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쌍둥이 형제는 이 방면의 재능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났다. 책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재능이 뒤떨어진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집은 이 군에서는 맞설 수 없을 만큼 부자였고 말이나 노예도 가장 많이 갖고 있었지만 학식에 있어서는 이웃에 살고 있는 어느 가난뱅이 백인보다 뒤떨어졌다. 스튜어트와 브렌트가 이 화창한 4월의 오후 테라 저택의 현관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마침 이 2년 동안에 4번째로 퇴학시킨 조지아 대학에서 막 쫓겨난 직후였다. 그들의 형인 톰과 보이드도 동생들을 환영하지 않는 학교에는 더 있지 않겠다며 모두 돌아와 버렸던 것이다. 두 형제는 이번 퇴학 처분을 오히려 즐거워했다.
스칼렛 역시 작년에 파이애트빌 여학교를 졸업한 후로 자진해서 책 한 권 읽은 일이 없으므로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 당신들 두 사람이나 톰은 태학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지만 하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보이드는 어떨는지 그 사람은 학교를 마치고 싶어 할 텐데요. 그런데도 당신들 두 사람 때문에 버지니아 대학, 엘라베마 대학, 남캐롤로이나 대학, 그리고 이번에는 조지아 대학을 그만두게 해놓았으니 이런 식이면 언제 졸업을 하겠어요? 뭐 형은 파이애트빌의 버머리 판사님의 사무실에서 법률 공부를 하니까 상관없어. 그런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아. 더구나 이런 일이 없었다 해도 우리는 학교가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만 했을 테니까. 하고 브렌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 어째서요? 전쟁도 몰라? 바보로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당신은 전쟁이 시작된다는데도 우리들이 학교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이라뇨? 하고 스칼렛은 그런 화제는 이제 진절머리 난다는 듯이 말했다. 다만 소문뿐이에요. 지난주 애슐리 윌크스 부자분이 와서 우리 아버지와 얘기했어요. 워싱턴에 파견된 남부 위원들이 남부 제주 동맹에 대해서 링컨 씨와 뭐라더라? 그렇지, 우호 협정이요. 그 우호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대요. 어쨌든 양키는 전쟁을 할 마음이 없을 정도로 남부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 따위는 있을 리 없어요. 난 이젠 전쟁 이야기는 지긋지긋해요. 전쟁이 없다고? 쌍둥이 형제는 자기들이 기만을 당하거나 한 것처럼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다. 전쟁은 꼭 일어나. 양키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그저께 보울카르 장조의 세미토 요새를 공격하여 놈들을 쫓아버리고 말았거든. 이렇게 됐으니 전쟁은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온 세계에서 겁쟁이란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 남부동맹은 스튜어트가 이렇게 말하자 스칼렛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삐죽 내밀었다. 다시 한번 전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릴 테야. 태어나서 전쟁이란 말만큼 날 진절이 나게 한 건 없어요. 게다가 또 하나는 남북분리라는 말. 우리 아버지는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저 전쟁 이야기.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역시 판에 박은 듯이 세미토 요새니 주권의 독립이니 링컨이니 하는 이야기뿐이니 정말 나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예요. 더구나 젊은 사람들까지 전쟁이 일어난다. 새로 편성되는 기병대가 어떻다는 둥 그런 이야기뿐이니. 금년 봄의 파티가 아무런 재미도 없었던 건 남자들이 전쟁밖에는 화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조지아주가 작년 크리스마스가 끝날 때까지 북부에서 분리되는 것을 연기한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다면 모처럼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엉망이 되어버렸을 테니까요. 당신들이 또 한 번만 전쟁 이야기를 꺼낸다면 정말 집에 들어가고 말겠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실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없는 화제는 오래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말을 할 때에도 의식적으로 보조개를 지어 보이고 검은 속눈썹을 나비날개처럼 가볍게 깜짝이면서 미소 짓기를 잊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녀가 얘기했던 대로 청년들은 매혹되어 그녀를 지리하게 한 데 대하여 허겁지겁 사과하는 것이었다. 전쟁에 흥미를 안 갖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스칼렛을 사랑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질 뿐이었다. 전쟁은 남자의 일이지 여자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의 태도를 오히려 여자답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따분한 전쟁 이야기를 그만두게 한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이 화제를 주변의 문제로 돌렸다. 어머니는 당신들 두 사람이 퇴학 맞은 것에 대해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은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3개월 전 버지니아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고 돌아왔을 때의 어머니의 태도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게 말이요. 하고 스튜어트가 말했다. 어머니는 아직 우리에게 잔소리할 기회가 없었어요. 톰과 우리 두 사람은 오늘 아침 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와 톰은 폰테인가에서 죽치고 앉았고 우리들은 이리로 왔으니까. 하지만 어젯밤 당신네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무 말도 없었나요? 어젯밤엔 아주 재수가 좋았어요. 우리들이 돌아오기 조금 전에 어머니가 지난달 켄터키에 주문했다는 종마가 마침 도착해서 한참 야단법석 중이었으니까.
크고 정말 굉장한 말이야. 스칼렛, 당신 아버님에게도 곧 한번 보러 오시라고 해요. 아무튼 이리로 데려오는 도중 마부를 물었는가 하면 존주보로 역까지 마중을 나갔던 우리 집 검둥이를 둘이나 짓밟아 버렸으니까. 게다가 우리들이 도착하기 조금 전에는 마곡간에서 얼마나 날뛰었는지 어머니의 그전 종마인 스트로베리를 반쯤 죽여놨거든. 우리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설탕 부대를 들고 마곡간에 들어가 그 거친 말을 달래려는 참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말을 잘 달래요. 검둥이들은 무서워서 목책에 기댄 채 눈만 멀뚱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사람에게 하듯 다정하게 말을 거니까 말은 얌전히 어머니의 손 위에 설탕을 핥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말에 대해서는 제1인자예요. 한참 후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 대체 어쩌자고 돌아왔니? 넷이서 함께. 이집트의 전염병보다 처치하기 곤란한 아이들이로군. 정말. 하고 퍼붓기 시작하는데 일이 잘 되느라고 그때 말이 콧김을 내뿜으며 뒷발질을 하려고 하자 어서 나가거라. 이 덩치 큰 귀염둥이가 성질을 부리고 있으니 너희들 일은 내일 아침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엔 어머니에게 들키기 전에 도망쳐 나왔지. 뒷수습은 보이드에게 맡기고 말이야. 보이드는 어머니한테 매를 맞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녀 역시 군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몸집 작은 돌돔 부인이 다 큰아들을 붙잡고는 사정없이 매질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때리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녀는 채찍으로 등을 때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비아트리스 돌턴은 정말 바쁜 부인이었다. 넓은 목화밭과 100명의 검둥이와 8명의 아이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최대의 종마장까지 경영하고 있었다. 쉽사리 흥분하는 성격인데 4명의 아들 때문에 무척 속을 썩음으로 말이나 노예를 때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가끔 때린다는 것은 해가 될 것이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어머니는 보이드를 때리지는 않아요. 장남인데다 형제 가운데서는 제일 몸집이 작으니까 어머니도 봐주는 거죠. 하고 6피트 2인치 키를 자랑하는 스튜어트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변호사로 남기고 온 거야. 어머니는 이제 우리에게 매질하는 것을 그만둬야 해. 우린 벌써 19이고 톰은 21가 되었는데 어머니는 마치 5살 먹은 어린애 취급을 한다니까. 어머니는 내일 윌크스데이 원유회에 그 새로 샀다는 말을 타고 오시나요? 어머니는 타고 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아직 위험하다고 하면서 말리고 있어요. 누이들도 반대하고 한 번쯤은 귀부인답게 마차를 타고 싶다는 거지. 내일은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매일 비가 내렸으니까요. 집안에서 여는 원유회처럼 시시한 건 없어요. 염려 말아요. 내일은 활짝 갤 거예요. 게다가 6월처럼 더워질 거고. 하고 스튜어트가 말했다. 저 저녁노를 봐요. 저렇게 빨간 것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어. 저녁놀만 봐도 날씨를 알 수 있거든. 그들은 스칼렛의 아버지 제랄드 오하라가 새로 개간한 끝없이 넓은 목화밭 저 너머로 빨갛게 물든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지금 막 프린트강 저편 언덕 뒤에 빨갛게 떠도는 구름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4월의 따스한 햇살은 잔잔한 냉기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해는 봄이 예년보다 빨리 따뜻하고 싱싱한 비를 거느리고 일찍 찾아왔다. 빨간 복숭아꽃이 갑자기 피었으며 산수유꽃이 음침한 소택지나 먼 산들을 흰 별처럼 물들였다. 경작지의 밭갈이는 거의 끝나고 피처럼 붉은 저녁해가 새로 갈아놓은 조지아의 붉은 흙이랑을 더욱 붉게 물들였다. 모카씨가 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랑을 따라 그늘진 측면은 주홍색과 진홍색 또는 고동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흰 벽돌로 지은 저택은 물결치는 새빨간 바다에 떠있는 섬처럼 보였다. 그 바다는 맴돌고 출렁이고 초승달 모양으로 밀려오는 파도의 연분홍빛 꼭대기가 마치 무너져 내리려는 순간 화석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이 부근에는 중부 조지아 지방처럼 누런 진흙의 평평한 토지나 해안 지방의 비옥한 검은 흙의 농장에서 볼 수 있는 일직선의 밭일랑은 없었기 때문이다. 경사와 기복이 심한 이곳 북조지아의 산록 지방에서는
풍요한 토양이 강의 밑바닥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꼬불꼬불한 이랑을 수없이 파놓았던 것이다. 야만스러울 정도로 흙이 빨간 토지였다. 비가 그치면 핏물을 띠고 햇빛이 쪼일 때는 벽돌 부스러기처럼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목화를 재배하기엔 세계에서 제일 알맞은 땅이었다. 하얀 집, 갈아놓은 평화로운 밭, 느릿느릿 흐르는 강물 등 기분이 상쾌한 땅이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밝은 태양의 빛과 짙은 그늘의 대조가 심한 곳이기도 했다. 말끔하게 개간된 농원, 몇 마일이나 계속되는 목화밭은 따뜻한 햇볕 밑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곳은 한낮에도 어둡고 싸늘하고 음산하며 약간 불길하기조차 했다. 그리고 소나무에서 술렁이는 바람 소리는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는 일찍이 우리들의 것이었다. 언젠가는 다시 그전처럼 해줄 테다. 하고 조용한 한숨과 함께 대지를 위협하면서 그때가 오기를 몇 년이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현관에 있는 세 사람의 귀에 말발굽 소리, 마구의 쇠사슬이 쨍그랑거리는 소리, 검둥이의 날카로우면서도 태평스러운 웃음소리 등이 들려왔다. 들일을 하는 사람들과 나귀들이 농장에서 돌아온 것이다. 집안에서는 스칼렛의 어머니 엘렌 오하라가 열쇠 바구니를 들고 온 작은 검둥이 계집아이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억양이 높고 앳된 목소리가 네 마님 하고 대답하는 소리에 뒤이어 엘렌이 뒷곁 훈제소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아마 들릴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식사를 주려는 모양이었다. 이쪽 식당에서는 테라 저택의 하인 우두머리인 포크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지 접시와 은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마지막 소리로 쌍둥이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스칼렛이 저녁 식사에 초대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며 현관에서 꿈을 대고 있었다. 저 스칼렛, 내일 일인데 말이야 하고 브렌트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원유회나 무도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일 밤 춤추러 가는 게 나쁘지는 않겠지요. 설마 내일 밤 댄스 프로그램이 전부 약속되어 있지는 않겠지요. 모두 약속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당신들을 기다리다가 바람벽에 꽃이 되면 어떡해요? 바람벽에 꽃이 된다고? 두 사람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러지 말고 내게는 첫 번 왈츠를, 스튜어트에게는 마지막 왈츠를, 그리고 저녁 식사는 우리와 함께 먹겠다고 약속해줘요. 또 지난번 무도회 때처럼 계단에 걸터앉아 집시할머니를 불러 점이라도 쳐달라고 해요. 난 집시할머니의 점이 싫어. 당신들도 알고 있잖아요. 나더러 머리카락이 시커멓고 검고 긴 콧수염을 기른 신사와 결혼하라느니 그러거든요. 난 머리칼이 검은 신사 같은 게 제일 싫어. 그럼 당신은 붉은 머리칼이 좋은 게로군. 그렇죠? 하고 브렌트가 빙긋이 웃었다. 자, 그러니 왈츠와 저녁 식사 약속을 해줘요. 당신이 약속해준다면 우리도 비밀 얘기를 해주죠. 하고 스튜어트가 말했다. 뭔데? 스칼렛은 마치 어린애처럼 그 말에 다그쳐 물었다. 스튜어트, 어제 아틀랜타에서 들은 그 이야기 말이야? 그거라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피티 아주머니에게 들은 그 이야기. 누구라고요? 저 애슐리 위크스의 친척이고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피티패트 해밀턴. 알고 있겠지? 찰스 해밀턴과 멜라니 해밀턴의 고모인데 알고 있어요. 이상한 아주머니예요. 난 그런 이상한 아주머니는 처음 봤어. 정말 그래. 우리가 어제 아틀랜타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마침 그분이 마차를 타고 지나갔어. 그래서 마차를 멈추고 이야기를 나눴지. 그때 내일 밤에 윌크스댁 무도회에서 약혼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뜸해 주더군. 그거라면 알고 있어요. 스칼렛은 시시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분의 조카인 머리가 좀 모자라는 찰스 해밀턴과 윌크스의 일 말이죠. 찰스 쪽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지만 그 두 사람이 결혼하리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정말 찰스가 모자란다고 생각해? 브렌트가 말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당신 뒤를 따라다니게 만들었잖아. 따라다니는 건 그쪽의 자유예요.
스칼렛은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여자 같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발표는 찰스의 약혼이 아니거든. 스튜어트는 뽐내듯이 말했다. 애슐리와 찰스의 누이 동생인 멜라니와의 약혼이래요. 스칼렛의 얼굴빛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다. 마치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일격을 받은 사람이 그 충격을 받은 순간에는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스튜어트를 쳐다보고 있는 스칼렛의 얼굴이 너무 평온했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줄 모르는 그는 다만 놀라고 흥미를 느꼈을 뿐이라고 단정했다. PT 아주머니 말이 멜라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년까지는 발표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쟁 이야기가 너무 어수선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결혼시키는 게 좋겠다고 양가해서 결정을 지은 모양이야. 자, 스칼렛, 우리가 비밀 이야기를 해줬으니 당신도 우리와 같이 식사한다고 약속해요. 네, 약속하겠어요. 스칼렛은 거의 기계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왈츠를 전부? 네, 전부. 야, 멋지다. 틀림없이 다른 녀석들은 셈이 나서 미칠 거야. 미칠라면 미칠하지 하고 브렌트가 말했다. 우리 둘이서 해치울 거야. 스칼렛, 아침에 가든 파티에서도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겠어? 뭐라고요? 스튜어트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물론이에요. 형제는 기쁘기는 하나 놀란 얼굴로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은 모두 그녀가 자기들에게 호의를 품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있었으나 지금껏 이처럼 쉽게 호감의 표시를 얻은 적이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비위를 살살 맞추어도 좋다든가 싫다든가 대답하지 않았고 화를 내면 재미있어 하거나 토라지기가 일쑤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원유회 때는 자리를 같이 하고 왈츠는 전부 그들과 추겠다고 하고 식사 시간까지 같이 있어주겠다고 하니 실상 내일의 전부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이야말로 대학에서 퇴학맞고 온 보람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이 성공에 힘을 얻어 돌아갈 생각을 않고 원유회와 무도회에 관한 이야기, 애슐리 윌크스와 해밀턴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방을 제지해가면서 화제로 삼았다. 또한 애슐리를 흉보고 비웃기도 하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주지 않겠느냐며 슬쩍 떠보기도 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스칼렛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쩐지 여느 때와는 다르다고 느껴졌으며 두 사람은 알 수 없었으나 오후의 명랑함이 차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눈치챘다. 스칼렛은 대답만 할 뿐 그들의 이야기에는 흥미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어리둥절해진 두 사람은 잠시 더 머뭇거리다가 시계를 보면서 마지못해 일어났다. 태양은 새로 갈아놓은 경작지 저 너머로 가라앉으려 하고 강 건너 울창한 숲이 그림자처럼 어렴풋이 보였다. 앞들에는 굴뚝을 보금자리 삼은 제비가 이리저리 날았고 닭과 오리와 칠면조가 아장아장 걷거나 거드름을 피우며 뒤뚱거리며 밖에서 돌아왔다. 스튜어트가 소리를 질렀다. 짐스! 그러자 곧 그들과 같은 나이 또래의 검둥이가 숨을 헐떡이며 집 건너편 쪽에서 나타나 말을 메워둔 곳으로 달려갔다. 짐스는 그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 사냥개처럼 어디나 따라다니는 검둥이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형제의 친구로 쌍둥이가 10살의 생일을 맞았을 때 몸종이 되었다. 짐스의 모습을 보자 사냥개들은 붉은 모래먼지에서 일어나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스칼렛에게 인사하고 악수를 하면서 내일 아침엔 일찍부터 윌크스 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보도로 뛰어내려 말을 탄 다음 짐스를 거느리고는 그녀에게 모자를 흔들거나 큰 소리로 인사를 보내면서 가로수길을 따라 달려내려갔다. 먼지가 낀 길을 꼬부라져 테라 저택이 보이지 않게 되자 브렌트는 나무 그늘에 말을 멈췄다. 스튜어트도 이에 따랐다. 짐스도 역시 몇 걸음 뒤에서 말을 멈췄다. 말은 고삐가 늦추어졌기 때문에 목을 느리고 부드러운 봄의 새풀을 뜯기 시작했고 참을성 있는 사냥개들은 다시 부드러운 붉은 흙 위에 웅크리고 앉아 어두워져가는 저녁놀 속에서 날아다니는 제비를 탐내듯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브렌트의 크고 순진한 얼굴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다소 화가 난 듯이 보였다. 내가 보기에도 그녀가 저녁 식사에 초대할 눈치가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
하고 스튜어트는 말했다. 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초대하지 않더군.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 꼭 초대할 것만 같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돌아온 첫날이고 그녀도 오랫동안 우리를 만나지 못했거든. 우리는 아직 그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우리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몹시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30분쯤 전부터 갑자기 머리라도 아픈 듯 입을 다물고 있었어. 나도 눈치는 챘지만 그때는 별달리 생각하지 않았어. 대체 웬일일까? 모르겠어. 혹시 우리가 기분 상하게 할 말이라도 했을까?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특히 생각날 만한 게 없어. 스카렛이 기분이 상했을 때는 누구라도 곧 알 수 있어. 다른 여자와는 달리 감정을 숨기지 않으니까. 그래, 그게 난 좋단 말이야. 기분이 상해도 다른 여자들처럼 비꼬거나 쌀쌀하게 굴거나 하지 않고 곧 털어놓으니까.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입을 다물어 버린 건 틀림없이 우리가 말을 잘못한 거나 한 탓일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갔을 때는 몹시 기뻐하면서 저녁 식사에도 초대할 듯이 보였거든. 설마 우리들이 태양 맞은 것 때문은 아니겠지? 바보 같은 소리.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녀는 웃고 있었잖아. 그리고 스카렛도 우리들보다 공부를 더 좋아하지는 않거든. 브렌트는 안장 위에서 몸을 돌리며 검둥이 마부를 불렀다. 짐스? 네. 우리가 스칼렛과 얘기하는 걸 들었지? 아니요, 브렌트 도련님. 저희들이 백인 양반들의 이야기를 엿듣는 줄 아세요? 엿듣지 않는다고? 그럼 너희들 검둥이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전혀 모른단 말이지? 이 거짓말쟁이야. 나는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는 살며시 현관 한 구석에 기어들어와서 벽가의 제스민 그늘에 웅크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혹시 스카렛 아가씨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기분 나쁜 말이라도 하지 않았나 하고. 이런 말을 듣고 더 이상 엿듣지 않았다고 잡아뗄 수 없어 짐스는 이마에 검은 주름살을 모으며 말했다. 안 입죠. 도련님들은 그분을 노엽게 할 만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만나고 싶어 하시던 참에 도련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몹시 기뻐하시던 거려. 그래서 새처럼 제재거리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가 애슐리 도련님과 멜라니 해밀턴 아가씨가 결혼하신다고 도련님이 말씀하시자 갑자기 매가 머리 위로 날 때의 새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습죠. 형제는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짐스의 말이 맞아. 그러나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하고 스튜어트가 말했다. 왜냐하면 애슐리는 그녀의 친구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야. 그에게 호감을 가질 리가 없거든. 그녀가 호감을 갖는 건 우리들 뿐이야. 그러나 이렇게는 생각되지 않아? 애슐리가 내일 밤 약혼을 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친한 친구인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닐까? 여자들이란 그런 이야기를 남보다 먼저 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럴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내일 밤 약혼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건 이상하군. 남자는 자기의 약혼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될 권리쯤은 갖고 있단 말이야. 우리만 해도 멜라니의 아주머니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테니까. 스칼렛도 애슐리가 언젠가는 멜라니와 결혼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했을 거야.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윌크스 집안과 해밀턴 집안은 옛날부터 사촌끼리 결혼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하니 윌크스가 멜라니의 오빠인 찰스와 결혼하는 것처럼 애슐리의 일도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만 생각하자. 그러나 스칼렛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아 섭섭하군. 나는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퇴학당했다고 야단 맞기는 싫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니까. 아마 보이드가 지금쯤은 어머니를 달래고 있을 거야. 형은 키는 작지만 말을 잘하니까 언제나 잘 달래거든. 그렇지만 시간이 걸려. 이것저것 마구 짓거려 어머니가 진절이 나서 이제 그만해라. 그런 입담은 변호사가 된 다음에 써먹어라 하고 소리치게 만드는 게 형의 수법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아직은 그만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틀림없이 어머니는 새로운 말 때문에 아직도 흥분해서 저녁 식사 때 보이드의 모습을 볼 때까지는 우리가 돌아온 걸 잊어먹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식사 때 갔어야 화가 나서 성을 내실걸.
그리고 대학 총장이 너나 내게 그런 말을 한 이상 그따위 학교에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형이 말을 꺼내는 것은 아마 10시가 지나서겠지. 보이드가 잘 구슬려 어머니의 노여움을 대학 총장 쪽으로 돌리게 하고 그런 총장이라면 어째서 총으로 쏴 죽이지 않았느냐고 야단치는 건 아무래도 밤중이 되겠지. 그러니 밤중까지는 돌아갈 수 없어. 두 사람은 우울한 표정으로 마주보았다. 그들은 사나운 말이나 총질이나 이웃 사람을 화내게 하는 일쯤은 전혀 두렵지 않았지만 이 붉은 머리카락의 어머니의 잔소리와 가차없이 날아오는 채찍만은 몹시 두려워했다. 좋아, 그런 말이야. 브렌트가 말했다. 윌크스댁으로 가자. 틀림없이 애슐리나 그의 누이 동생들이 환영해 줄 거야. 스튜어트는 약간 난처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거긴 안 돼. 내일 원유의 준비로 모두들 바쁠 테고 또 게다가 그렇지, 잊고 있었군. 브렌트는 황급히 취소했다. 거긴 안 되겠어. 그들은 잠시 묵묵히 말을 달렸다. 스튜어트의 햇볕에 그을은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떠올랐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스튜어트는 윌크스댁의 딸인 인디아에게 구원을 한 처지였다. 양가의 가족들은 물론 군 전체가 이 결혼에는 대찬성이었다. 차분하고 참을성이 있는 인디아의 인품이 그에게 침착성을 주리라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브렌트만 불만이 아니었다면 스튜어트는 아마 결혼했을지도 모른다. 브렌트도 그녀가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못생겼고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짝이 되어 살아야 하는 스튜어트의 아내로서는 자기까지 반할 정도의 상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일은 이 쌍둥이 형제로선 처음 있었던 의견 충돌이었다. 브렌트는 자기 형제가 자기에게는 조금도 흥미가 없는 여자에게 끌리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러자 작년 여름 존즈보로의 떡갈나무 숲속에서 열렸던 정견 발표회 때부터 두 사람은 갑자기 스칼렛 오하라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훨씬 이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에는 그녀도 그들과 똑같을 정도로 말을 잘 탔고 나무에도 잘 올라갔기 때문에 사이좋은 소꿉동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어느 사이에 어른 티가 나고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만큼 매혹적인 처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그들은 그녀의 파란 눈이 얼마나 표정에 따라 잘 움직이는지, 웃을 때는 보조개가 얼마나 귀엽게 패이는지, 손이나 발이 얼마나 귀여운지, 허리가 얼마나 가냘픈지를 깨달았다. 그들이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면 그녀는 즐거운 듯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들을 뛰어난 한 쌍의 젊은이로 생각하는 듯이 보이자 그에 힘입어 평소에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려 했다. 그들 형제에게는 그날은 평생을 두고 기억될 날이었다. 그 후부터 그들은 이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째서 그때까지 스칼렛의 매력을 알지 못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그들은 풀 수 없었지만 사실은 그 대답은 스칼렛이 그날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결심했다는 점에 있었던 것이다. 스칼렛은 선천적으로 어떤 남자건 자기 이외의 여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성미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아 윌크스와 스튜어트가 친한 듯이 그 모임에 나온 것을 보자 약탈적인 본성이 드러났다. 그리고 스튜어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브렌트의 마음까지 지배하려고 했으며 마침내 두 사람 다 완전히 정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그들은 둘 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인디아 윌크스도 브렌트가 얼마쯤 사랑을 느끼고 있던 라즈보이의 레티 먼로우도 두 사람의 마음에서 멀리 밀려나고 말았다. 스칼렛이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사랑을 허락했을 때 사랑을 잃은 다른 한쪽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까지는 이 두 형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것은 그때의 일이고 우선은 둘이서 그 다리를 건널 작정이었다. 둘 사이에는 질투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둘이서 사이좋게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모두 만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세상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고 스칼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머니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 약삭빠른 계집애가 만일 너희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면 그것은 너희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천벌이다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어쩌면 너희들 모두에게 허락할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너흰 유타주에라도 이주해야 할 게다. 일부 다처주의인 몰몬교가 과연 너희들의 일처다부주의를 허락해 줄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걱정되는 건 너희들이 저 보잘것없는 조그맣고 눈이 파란 못된 계집애에게 미쳐서 서로 질투하다가 곤총을 쏘아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하지만 괜찮겠지. 그것도 나쁘진 않을 테니까. 정견 발표회가 있던 날부터 스튜어트는 인디아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어쩐지 낯뜨거웠다. 그녀는 그가 벼랑간 변심한 것을 나무라거나 표정이나 태도에 나타내지도 않았다. 숙녀로서 그러한 것은 천박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스튜어트는 죄책감을 느껴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괴로웠다. 사랑을 먼저 한 것이 자신이고 그녀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신사답지 않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도 그녀를 진정으로 좋아하며 그녀의 차분하고 고상한 성격이나 학문이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온갖 견실한 특성을 존경하고 있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스칼렛의 저 빛나는 듯한 그리고 변화무쌍한 매력에 비하면 단조롭고 변화가 없었으며 흥미가 없어 보였다. 인디아가 상대일 경우에는 그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언제나 알 수 있는데 스칼렛의 경우에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것은 남자를 미칠 듯한 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매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케이드 칼버든의 집에 가서 저녁을 얻어먹을까? 캐더린이 찰스턴에서 돌아왔다고 스칼렛이 말하더군. 어쩌면 캐더린은 세미터 요새에 대해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뉴스를 알고 왔을지도 몰라. 캐더린이 뭘 알고 있겠어? 2대1로 내기를 해도 좋아. 그녀는 찰스턴의 항구 안에 요새가 있는지조차 알고 있는지 의심될 정도야. 더구나 그 요새가 남군의 표격으로 쫓겨나기까지 양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지. 그녀가 알고 있는 건 무도회와 그녀가 사귄 보이프렌드 정도겠지. 하지만 그녀의 수다를 듣는 것도 재밌어.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는 충분할 거야. 제발. 나도 캐더린은 싫지 않아. 또 재밌는 여자라고 생각해. 켈로레트나 그 외의 찰스턴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녀의 계모인 저 북부태생의 여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만은 견딜 수 없어. 그렇게 욕하지 마. 그 여자라고 특별한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딱하게 여기고 있어. 하지만 나는 동정받아야 하는 사람이 싫어. 그 여자는 우리들이 방문하면 대접하려고 야단법석이면서도 그와는 반대로 늘 엉뚱한 소리만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 앞에 있으면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게다가 그 여자는 남부인을 야만인으로 생각하거든. 남부인을 무서워하는 거야. 우리들이 가면 언제나 겁을 내고 있는 듯 하지 않아? 마치 의자에 앉아있는 말라깽이 암탉같이 누가 조금만 움직여도 당장 깜짝 놀라 뛰어오를 듯이 눈을 두리번거리며. 그녀만 나무랄 수는 없어. 너도 실제로 케이드의 말을 쏜 일이 있잖아. 그때 나는 좀 술이 과했으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쏘지 않았을 거야. 하고 스튜어트는 말했다. 그리고 케이드는 나를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지 않아. 캐더린도 그렇고. 레아포드나 칼버트 씨도 모두 그래. 다만 북부태생인 계모뿐이야. 나를 야만인 취급하고 고상한 사람은 미개한 남부사람 곁에 있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등 하며 비명을 지르는걸. 그렇게 그 여자만을 공격할 건 없어. 물론 그 여자는 북부태생으로 태도 역시 좋지 않아. 하지만 너는 케이드를 쏘았고 케이드는 전실 자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여자의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모욕할 구실은 되지 않아. 너는 어머니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이잖아. 그런데도 내가 포니 폰테인에게 다리를 맞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떠들기라도 하든. 천만의 말씀. 다만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토니의 아버지인 노 선생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야. 토니는 대체 어디를 겨냥한 겁니까? 아마 술을 너무 마셔 사격 솜씨가 떨어진 모양이죠. 이 말을 듣고 토니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알아?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웃었다. 정말 어머니는 대단하셔. 어떤 경우에도 일을 잘 처리해 주시니 마음이 든든해. 남 앞에서 창피당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거든. 그래. 그렇지만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나 누이들 앞에서 우리가 꼼짝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게 틀림없어.
하고 스튜어트는 우울하게 말했다. 그리고 말이지, 브렌트. 우리들의 유럽 여행은 헛일이 되고 말았어. 어머니는 이번에 또 학교에서 쫓겨나면 유럽 여행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유럽 같은 데 가서 뭘 보겠다는 거야? 이 조지아주에 없는 것이 유럽에는 있겠어? 아마 말도 이곳만큼은 빠르지 않을 테고 여자도 그렇게 예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우리 집에 라이 위스키보다 더 맛있는 술이 유럽에 있을 게 뭐람? 애슐리 윌크스는 거긴 훌륭한 연극이나 음악 같은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어. 애슐리는 유럽이 좋은가 봐. 언제나 유럽 이야기만 하지. 그래, 윌크스네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너도 알고 있잖아. 음악이나 책이나 연극 이야기만 나오면 당장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색다른 친구들이야. 어머니도 말했지만 그건 윌크스 집안이 할아버지 대에 버지니아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이래. 버지니아 녀석들은 그런 걸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 모양이야. 그따위 건 그들에게 맡겨두면 돼. 타기에 좋은 말, 마시기에 좋은 술, 사랑하기 좋은 여자, 놀기 좋은 말갈량이 아가씨를 나에게. 그런 거지. 그렇게 되면 유럽 같은 건 아무나 좋아하는 녀석에게 줘버릴 거야.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중 문제가 아니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유럽에 갔다간 당장 돌아올 수 없지. 나는 유럽에 가기보다 전쟁에 나가는 편이 훨씬 좋아. 나도 그래. 옳지, 브렌트. 저녁을 얻어먹을 집이 생각났어. 이제부터 늪을 건너 에이블 원더에게 가서 우리 넷은 다시 돌아왔으니까 당장이라도 군사훈련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하자. 그거 좋군. 하고 브렌트는 기뻐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하면 기병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군복을 어떤 색깔로 정했는지도 알 수 있을 테고. 만약 주하부식의 아라비아 복장이라면 나는 기병대에 들어가는 걸 사양하겠어. 그 자루 같은 붉은 바지를 입으면 틀림없이 여자 같은 느낌이 들 거야. 마치 여자들의 빨간 프란넬 속옷 같으니까 말이야. 도련님들께선 원더시댁에 가실 작정이신가요? 거기서는 맛있는 저녁 식사는 어렵겠는데쇼. 하고 짐스가 말했다. 요리사가 죽었는데 아직 새 요리사를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막리를 하는 검둥이에게 요리를 맡겼는데 이 주에서 제일 맛없는 요리란 소문이 자자한뎁쇼. 이봐, 정말이야. 어째서 새 요리사를 데려오지 않지? 백인이라 해도 가난뱅이들은 웬만해선 검둥이를 사지 못하죠. 지금까지만 해도 그 집에는 검둥이 4명 이상이 있어 본 적이 없었죠. 짐스의 목소리에는 다분히 모욕이 깃들어 있었다. 100명이나 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돌턴가의 검둥이니만큼 짐스는 다른 대농장의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노예밖에 소유하지 못한 백인을 은연중에 깔보며 자기의 사회적 우월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런 소리를 짓거리면 껍질이 벗겨질 만큼 매질을 해줄 테야. 하고 스튜어트는 고함을 질렀다. 에이블 윈더를 형편없는 가난뱅이라고 깔보면 그냥 안 둘 테다. 가난할지는 모르지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을 모욕하는 놈이 있으면 검둥이건 백인이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게다. 이 군에서 그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병대에서도 그 사람을 부대장으로 뽑았잖아. 그걸 저희로서는 모르겠는뎁쇼. 하고 짐스는 주인의 언짢은 기분은 아랑곳 없이 태연히 대답했다. 장교는 늪지에 사는 그런 백인 쓰레기보다 돈 많은 신사를 뽑는 편이 나을 텐뎁쇼. 쓰레기가 아니라니까. 너는 그 사람을 정말 백인 쓰레기인 슬라터리 패들과 똑같이 생각하니? 하긴 에이블은 부자가 아니야. 소농으로 대농장주는 아니지만 누구나 그를 부대장으로 뽑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검둥이가 주제넘게 신뢰되는 말을 해선 안 돼. 기병대는 자기들의 일은 알아서 처리할 거야. 기병대의 의용군이 조직된 것은 3개월 전 조지아주가 합중국 정부로부터 분리를 선언한 바로 그날이었으며 그날부터 대원들은 전쟁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단체에는 아직 명칭이 없었으나 그것은 그에 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제복의 모양이나 빛깔에 대해서 갖가지 의견이 있듯이 명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서로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클라이턴 와일드캣, 파이어 이터스, 북조지아 경비병, 주하부, 내륙 소총부대, 회색부대, 열혈번개부대, 야전투사대 등의 명칭이 각각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었다. 이 부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병대란 이름으로 불리었다.
나중에 멋지고 훌륭한 부대명이 붙여지긴 했지만 싸움터에서 피해를 입어 존재의 의의를 상실할 때까지 그저 기병대란 이름으로 불려왔던 것이다. 장교는 대원 가운데서 선출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군에는 멕시코 전쟁과 세미놀 인디언 토벌전에 종군했던 몇 명의 노병을 제외하고는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누구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대원들이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휘자로서 받들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돌턴 집안의 네 형제와 폰테인 집안의 세 형제를 좋아는 했지만 돌턴 집안 사람들은 걸핏하면 술에 취해 법석을 떨고 폰테인 집안 사람들은 흥분하기 잘하며 신경질적인 위험한 성격이었기에 애석하게도 장교로는 선출되지 못했다. 애슐리 윌크스는 군 내에서 으뜸가는 명기수인데다가 그 냉철한 두뇌는 군기를 바로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대장으로 선출되었다. 레이포드 칼버트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어서 제1부대장으로 그리고 늪지대의 더슬로와 짐승을 잡는 사냥꾼의 아들이며 소농인 에이블 윈터는 제2부대장으로 선출되었다. 에이블은 두뇌가 명석하고 근엄한 거구의 사나이인데 교육은 못 받았지만 친절하고 다른 청년들보다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여자들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훌륭한 태도를 보였다. 기병대 가운데는 신사인체 하면서도 뽐내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대개의 집안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대의 소농 계급에서 출세하여 오늘의 부를 이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이블은 기병대 제일 가는 사격의 명수로서 75야드나 떨어진 곳에서도 다람쥐의 누나를 맞출 수 있었으며 비가 올 때에도 불을 피울 수 있다든가 들짐승의 발자국을 식별한다든가 샘물 있는 곳을 찾아낸다든가 하는 야외 생활의 명수였다. 대원들은 실력 있는 인물을 존경했으며 또한 윈더를 좋아했기 때문에 신분에는 구애받지 않고 그를 장교로 선출했던 것이다. 그는 이 명예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것이 자신의 당연한 의무이기나 한 것처럼 부지런히 임무를 다했으며 결코 뽐내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대농장의 여자들이나 노예들은 대원들이 그를 신뢰하고 있는데도 그가 신사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너그럽게 보아주지 않았다. 처음에 이 기병대는 대농장주의 자제들만으로 조직되고 말, 무기, 군장, 종졸 같은 것은 모두 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 개척된 이 크레이턴 군에는 부자인 대농장주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기병대를 크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농, 산속의 사냥꾼, 늪지대의 더슬로와 짐승을 잡는 빈민의 자식까지 참가시켜야 했으며 때로는 가난뱅이 백인의 자제 가운데서도 소질이 있는 사람 약간을 채용해야만 했다. 이들 청년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양키들과 싸우겠다는 열의에 있어서만은 부잣집 자제에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 돈의 문제가 얽혀 미묘한 문제가 생겼다. 소농으로 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들일에 나귀를 썼으며 그것도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4마리 이상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가령 전쟁에 나귀를 써도 괜찮다고 해도 들일에 지장이 있으므로 나귀를 전쟁터에 타고 갈 수는 없었다. 게다가 기병대에서 나귀는 곤란하다고 했다. 또한 가난뱅이 백인의 경우 나귀를 1마리라도 가진 자는 나은 편이고 산속이나 늪지대의 주민들은 1마리도 없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들 토지에서 산출된 것이나 소택지에서 잡은 것으로 생활하고 또 일용품은 물물교환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면 1년에 $5를 손에 쥐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말이라든가 군장 따위를 장만하기는 도저히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은 대농장주가 그들의 부를 자랑하듯이 자신들의 가난에 완고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 부자들로부터 작은 혜택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기병대를 강화하기 위해 스칼렛의 아버지나 존 윌크스, 버크 몰로우, 짐 돌턴, 휴 칼버트 등 국내의 대농장주 가운데 엉커스 맥킨토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기병대의 군비로 돈을 기부하고 말과 대원의 군장을 도맡기로 했다. 즉 대농장주는 자기의 자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몇 명의 장비까지 맡게 되었는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명예심을 다치지 않고 말이나 군복을 받도록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병대는 매주 2번 존주보르에 모여 군사훈련을 하면서 빨리 전쟁이 터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전원에게 고루 돌아갈 말의 준비가 갖추어지진 않았지만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소 뒤의 광장에서 먼지를 피우면서 함성을 지르고 객실의 벽에 걸어두었던 장검을 휘두르면서 기병대의 연습이란 이럴 것이라고 그들이 상상했던 식으로 했다. 말이 없는 사람들은 브라드의 가게 앞 주춧돌에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며 말탄 사람들의 연습을 구경하거나 사격 시합을 했다. 남부 사람들은 총을 안고 태어난 것처럼 밤낮 사냥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사격의 명수였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대농장주의 저택이나 소택지의 통나무 집에서 갖가지 장식의 총이 나왔다. 아메리카에 온 이주자가 처음으로 알레기니 산맥을 넘었을 무렵 신형을 자랑했던 총신이 긴 다람쥐 사냥총, 조지아주가 개척될 당시 인디언들을 위협했던 구식 전장총, 1812년의 세미놀 전쟁이나 멕시코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마상용 대형 권총, 개머리가 달린 소형 권총, 이연발 엽총, 개머리판에 아름다운 나무를 사용한 영국제의 멋진 신식총 등이 속속 모아졌다. 훈련은 의례 존주보르의 술집에서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때가 되면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져 장교들은 북군과 싸우기도 전에 부상자가 나오면 큰일이라고 중재에 바빴다. 스튜어트 돌튼이 케이드 칼버트를 그리고 토니 폰테인이 브렌트를 쏜 것도 이런 소동에서 비롯되었다. 기병대가 조직된 것은 돌턴 집안의 쌍둥이 형제가 마침 버지니아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여 집에 돌아온 직후였으며 그들은 기뻐하며 여기에 참가했다. 그러나 약 2달 전에 그 총격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젠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며 두 형제를 주립대학에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군사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 분해서 동료 대원들과 함께 말을 달리고 고함을 지르고 사격을 할 수 있다면 공부 같은 건 집어쳐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지름길로 해서 에이블레 집으로 가자. 하고 브렌트가 말했다. 오하라 농장의 강을 건너 폰테인 농장을 빠지면 쉬우니까. 가봤자 들쥐고기와 야채밖에 먹을 게 없을 텐데쇼. 짐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넌 먹지 않아도 될 텐데 뭘. 하고 스튜어트는 웃었다. 넌 이제부터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우린 저녁 식사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고해야 하니까. 짐스는 깜짝 놀라 외쳤다. 그건 곤란한뎁쇼. 비아트리스 마님께 야단 맞는 걸 저는 도련님보다 더 싫어하니깝쇼. 우선 첫째로 도련님들이 대학에서 쫓겨날 짓을 하는 걸 곁에 있으면서도 보고만 있었느냐고 하실 테고요. 그 다음엔 왜 오늘 밤 데리고 와서 꾸중을 듣게 하지 않았느냐고 하실 게 뻔한뎁쇼. 그리고 딱정벌레를 본 오리 같은 자세로 달려들어 모두 내가 잘못한 탓이라고 야단들 할 텐뎁쇼. 도련님들이 저를 원더시댁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숲속을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순경에게 붙잡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화를 내시는 마님 앞에 나서기보단 그 편이 차라리 나은뎁쇼. 형제는 이 검둥이의 단호한 결의에 난처해져 화가 난 눈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놈은 얼간이라 틀림없이 순경에게 붙잡힐 거야. 그거야말로 또 어머니에게 몇 주일이고 잔소리할 재료를 제공하는 거나 다름없어. 난처한 검둥이로군. 이러니 나도 가끔 노예 폐주론자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된단 말이야. 그럼 할 수 없지. 우리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짐스에게 시키는 게 잘못일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봐, 짐스. 이 건방진 검둥이 놈아. 만일 원더집의 검둥이 앞에서 으스댄다거나 거기서는 토끼고기밖에 못 먹지만 우린 닭고기 프라이와 햄을 늘 먹는다고 입이라도 뻥끗하는 때엔 나는 어머니에게 일러줄 테다. 그리고 전쟁에도 데리고 가지 않아. 으스댄다급쇼. 제가 그런 싸구려 검둥이 앞에서 으스댄다급쇼. 천만에요. 이래 봬도 좀 더 의젓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죠. 비아트리스 마님은 제게도 도련님들과 같은 예의범절을 가르쳐 주셨는데쇼. 하지만 어머니의 훈계도 이 세 사람에겐 별로 효력이 없었던 모양이군. 하고 스튜어트가 말했다. 자, 가자.
말을 끝내자 스튜어트는 붉은 털의 늠름한 말을 뒷걸음질시켜 옆구리를 차서 가볍게 목책을 뛰어넘어 제랄드 오하라 농장의 부드러운 밭속으로 들어섰다. 브렌트의 말과 짐스의 말도 그 뒤를 따랐다. 짐스는 안장 말머리와 말갈기를 꼭 잡았다. 그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주인을 따라 할 수 없이 이보다 더 높은 울타리를 넘는 일도 있었다. 붉은 경작지를 지나 짙어가는 어둠 속을 약간 높은 언덕에서 강바닥 쪽으로 내려가면서 브렌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스튜어트. 스칼렛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줄 생각이었다고 생각되지 않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하고 스튜어트가 소리쳤다. 그런데 왜 초대하지 않았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2. 스칼렛은 돌턴 형제가 사라져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그녀는 목류병자처럼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얼굴은 고통으로 딱딱해졌고 입술은 그들이 눈치채지 않게 억지로 미소 짓고 있었기 때문에 아픔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 한쪽 다리를 엉덩이 밑에 깔고 멍청히 앉아 있었으나 심장은 슬픔으로 꽉 차 가슴이 터질 듯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고동치기 시작했고 손이 싸늘해졌으며 슬픔이 온몸에 휘몰아쳤다. 마치 지금까지 멋대로 응석을 부리며 자라온 아이가 처음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괴로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와 같은 고뇌와 혼란이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애슐리가 멜라니 해밀턴과 결혼한다니.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그 형제가 무엇인가 잘못 듣고 한 소릴 거야.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처럼 나를 놀려주려고 장난을 하는 게 틀림없어. 애슐리가 그녀를 사랑할 리가 없어. 애슐리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생쥐 같은 빈약한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스칼렛은 멜라니의 깡마르고 앳된 모습과 우습게 생긴 하트형의 얼굴을 생각하며 경멸에 차 있었다. 더구나 애슐리는 요 몇 달 동안은 멜라니와는 만나지도 못했지 않은가. 지난해 12 오쿠스 집에서 파티를 연 이후 그는 2번밖에 아틀랜타에 가지 않았다. 아니야, 애슐리가 멜라니를 사랑하다니. 그럴 리가 없어. 내 생각이 틀림없을 거야. 그가 사랑하고 있는 건 바로 나야. 나만이 그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야. 난 그걸 잘 알고 있어. 샬롱의 마루를 울리며 다가오는 마미의 발걸음 소리를 듣자 스칼렛은 얼른 깔고 앉았던 한쪽 다리를 빼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무슨 일이 있었던 눈치라도 마미가 채게 되면 꼼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미는 오하라 집안의 일이라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자기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비밀은 자기의 비밀이고 사소한 일이라도 숨기려는 눈치가 보이면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고 끝까지 캐내려고 들었다. 스칼렛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만일 이러한 마미의 호기심이 즉각 만족되지 않으면 결국 어머니인 엘렌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 앞에서 몽땅 털어놓거나 그럴싸한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마미가 살롱에서 나왔다. 코끼리처럼 작고 영리한 눈을 가진 덩치 큰 노파였다. 까만 피부가 반들반들 빛나는 순수한 아프리카 토인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오하라 집안을 위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엘렌에게는 강력한 의논 상대이고 스칼렛의 세 자매에게는 절대 권력자이며 다른 종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흑인이긴 하지만 마미의 예의범절이나 자부심은 주인네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높았다. 그녀는 엘렌 오하라 부인의 어머니가 되는 솔랑주 로비아르 부인의 몸종으로 자랐는데 로비아르 부인은 잔소리가 많고 쌀쌀하고 콧대 높은 프랑스 부인으로 제 자식이든 하녀이든 조금만 예절에 벗어나면 용서 없이 그에 알맞은 벌을 주었다. 마미는 처음엔 엘렌의 보모였는데 엘렌이 결혼하자 사베나에서 이 내륙 지방으로 옮겨왔다. 그녀는 사랑할수록 엄하게 다스렸다. 그리고 그녀의 스칼렛에 대한 사랑과 자랑이 대단히 컸던 만큼 그녀의 꾸지람은 가차없이 내려졌다. 그 신사분들은 벌써 돌아가셨나요? 왜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죠? 스칼렛 아가씨, 포오크에게 2사람분을 더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런 예절이 어딨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 이야기만 하는걸. 난 진저리가 났어. 식사할 때 아버지까지 함께 어울려 링컨이니 전쟁이니 그런 얘기만 할 텐데 난 참을 수 없어. 엘렌만인가 제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아가씨는 어쩌면 들에서 일하는 노예처럼 예절을 모르시는군요. 쇼울도 두르지 않고서. 밤바람이 싸늘해졌는데 제가 언제나 말하듯이 어깨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밤바람을 쐬면 감기 걸려요. 스칼렛 아가씨, 자,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스칼렛은 마미가 쇼울의 정신이 팔려서 얼굴 표정은 눈치채지 못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렸다. 난 여기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어. 참 아름다워. 쇼울을 좀 갖다 줘, 마미. 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 있겠어. 봐요. 벌써 감기가 들어 코먹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마미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아니라니까. 괜찮아. 어서 쇼울이나 갖다 줘요. 스칼렛은 짜증스레 말했다. 마미는 뒤뚱거리며 살롱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계단에서 2층에 있는 하녀에게 나직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로자, 스칼렛 아가씨의 쇼울을 던져다오. 대답이 없자 목소리가 커졌다. 저런 멍청이 같은 검둥이 같으니라고. 언제나 재구실을 할 데가 없단 말이야. 할 수 없지. 내가 올라가서 가져와야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나자 스칼렛은 조용히 일어났다. 마미가 돌아오면 또 손님 대접이 어쩌니 하며 잔소리를 할 것이 틀림없어. 마음이 울적해진 지금 스칼렛은 그런 설교 따위를 들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괴로움이 얼마쯤 가라앉을 때까지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겠다.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면서 서 있으려니까 문득 한 가닥 희망을 주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 제랄드는 오늘 그의 하인 포크의 아내 딜시를 양도받기 위한 교섭으로 윌크슨의 농장 12 오크스에 가 있을 것이다. 딜시는 윌크슨의 댁 하녀 겸 산파로 6개월 전쯤 포크와 결혼했다. 그 후 포크는 딜시를 양도받아 두 사람이 같은 농장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인에게 졸라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제랄드는 오늘 오후 교섭을 하러 간 것이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이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으리라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비록 오늘 오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윌크스댁 사람들에게서 뭔가 다른 낌새를 챘을 것이고 아버지도 무언가 짚히는 바가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 쌍둥이 형제의 짓궂은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제랄드가 돌아올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하자면 집으로 들어오는 샛길이 있는 큰 길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의 계단을 내려가 마미가 보고 있지 않나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에 펄럭이는 커튼 사이로 하얀 터번을 감은 넓적한 얼굴이 눈을 부라리고 내려다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자 그녀는 초록빛 꽃무늬 스커트 자락을 휘어잡고 리본 장식이 달린 실내화를 신은 작은 발로 되도록 빨리 저택의 샛길로 나와 큰 길로 뛰기 시작했다. 자갈길 양쪽에 시커멓게 치솟은 삼나무는 양쪽에서 머리 위를 덮어 긴 가로수길을 터널로 만들고 있었다. 옹이가 많은 삼나무의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늘어진 곳까지 왔을 때 이제 저택으로부터는 눈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자 그녀는 안심하고 발걸음을 늦추었다. 달리는 것이 무리일 만큼 코르셋을 세게 메고 있었기 때문에 숨이 찼으나 그녀는 열심히 걸음을 재촉했다. 이윽고 큰 길로 나왔지만 삼나무 숲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 숨을 헐떡이며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버지가 돌아올 시각은 이미 지났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동안 거칠어진 숨결도 가라앉히고 얼굴 표정도 진정시켜 아버지의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 충분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며 언제나처럼 전속력으로 언덕을 달려내려올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려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다리며 신장로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괴로움이 다시 가슴에 복받쳐왔다. 아무래도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녀의 눈길은 오늘 아침에 내린 비에 피처럼 붉게 물든 꼬불꼬불한 길을 더듬어 올라갔다.
그녀의 마음은 신장로를 따라 언덕을 내려가고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프린트 강을 건너 꾸불꾸불한 습지를 지나 다시 언덕길을 올라간 다음 애슐리가 사는 12 오쿠스의 길을 더듬고 있었다. 이 길은 스칼렛에게 있어서는 애슐리에게 가는 길, 그 언덕 위를 그리스 신전처럼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흰 기둥이 늘어선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일 뿐이었다. 아, 애슐리, 애슐리. 이렇게 생각하자 가슴은 한층 더 빨리 뛰었다. 돌턴 형제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의욕과 불안은 마음속으로 숨어들고 그 뒤를 이어 2년 전부터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정열이 되살아났다.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지만 그녀는 다 자랄 때까지 애슐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그를 만났지만 별로 마음이 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2년 전 애슐리가 3년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만큼 단순했다. 그날 그녀가 현관 앞에 서 있으려니까 애슐리가 회색 양복을 입고 주름 있는 와이셔츠에 잘 어울리는 넓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긴 가로수길을 말을 타고 달려왔다. 지금도 그녀는 그날 그가 입었던 의복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장화가 얼마나 반짝이고 있었던가. 메두사의 얼굴을 조각한 조개 껍질의 넥타이 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얼른 벗은 태가 넓은 파나마 모자. 그는 말에서 내려 검둥이 소년에게 말고삐를 넘겨주고는 그대로 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꿈꾸는 듯한 잿빛 눈은 미소를 담뿍 머금었고 금발머리는 햇빛을 받아 마치 은모자처럼 빛났다. 그때 그는 말했다. 스칼렛, 몰라보게 자랐군요. 그는 사뿐히 계단을 올라와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그때의 그 목소리. 우울한 듯하면서 음악처럼 맑게 울리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설레이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애슐리를 원했다. 먹기 위해서 음식을 원하고 타기 위해서 말을 원하고 잠자기 위해서 부드러운 침대를 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유도 없이 그를 원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동안 그는 그녀를 무도회며 낚시터며 피크닉이며 재판소 같은 곳에 데리고 갔다. 돌턴 내 쌍둥이 형제나 케이드 칼버트처럼 뻔질나게도 아니고 또 폰테인 집안의 청년들처럼 열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애슐리가 일주일 이상 타라를 찾아오지 않은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이지도 않았고 그 맑은 잿빛 눈은 다른 사나이들이 스칼렛에게 보내는 열띤 반짝거림도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그릇된 판단이 아니었다. 이성보다 강한 본능이 체험에서 얻은 경험이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슐리는 평소에 그 꿈꾸는 듯한 아늑한 눈이 아니라 동경과 슬픔에 찬 눈초리를 보낼 때마다 그녀를 당황케 했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그녀로선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누구에게나 떨어져 홀로 있었다. 누구나, 특히 스칼렛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누구나 무엇이든 생각한 것을 거침없이 말해버리는 이 고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애슐리의 이 어울리지 않는 성격은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사냥이든 노름이든 춤이든 또는 정치적 흥정이든 이 지방의 오락이라면 무엇이나 능숙했고 특히 승마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다만 다른 청년들과 다른 점은 그런 유쾌한 행동도 그에게 있어선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데 있었다. 그는 홀로 책이나 음악을 즐기고 시를 짓는 기쁨 속에 고립하여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그렇듯 멋진 금발이며 그렇듯 예의 바르고 초연하며 유럽에 대해서나 책에 대해서나 음악에 대해서나 시에 대해서나 그 밖에 그녀가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일만 이야기하는가? 그렇건만 왜 그녀의 마음은 이다지도 그에게 끌리는 것일까?
황혼 무렵에 현관 앞에서 그와 함께 지낸 날 밤이면 그녀는 침실에 들어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틀림없이 자기에게 청혼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래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기대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다만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정열만이 더욱 달아올랐을 뿐이었다. 스칼렛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원하면서도 그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타라 농장을 스쳐가는 바람처럼 또는 타라 농장을 끼고 흐르고 있는 누런 강물처럼 솔직하면서 단순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복잡한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난생 처음 복잡한 성격과 부딪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애슐리가 생활의 여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사색을 위하여 또는 조금 더 현실감이 없는 아름답고 다채로운 꿈을 빚어내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윌크스 집안의 후예인 까닭이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조지아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내부의 세계였고 거기서부터 그는 마지못해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다만 인간을 방관하고 있을 뿐 그들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 인생을 방관하고 있을 뿐 거기서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우주와 그 우주에 있는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슨 일이 있어도 어깨를 약간 으쓱할 뿐 음악이나 책 같은 것보다 큰 세계 속으로 숨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자물쇠도 열쇠도 없는 문처럼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가 더욱 그녀를 깊은 사랑에 빠지게 했고 그의 기묘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그녀로 하여금 그를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였다. 아직 젊고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콧대가 높았기 때문에 그가 언젠가 구원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청천의 병력처럼 무서운 말을 들었던 것이다. 애슐리가 멜라니와 결혼한다고? 그런 일이란 있을 수 없어. 지난주 저녁 무렵 페어힐에서 둘이 말을 나란히 타고 돌아올 때도 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스칼렛, 나는 중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어요. 그때 그녀는 얌전히 눈길을 내리깔고 있었다. 마침내 그 행복의 순간이 왔다고 심장은 몹시 고동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곧 집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스칼렛, 나는 참 겁쟁이야. 그리고 그는 말에 박차를 가하여 타라로 오르는 언덕길을 단숨에 올라가 버렸다. 스칼렛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그때 그토록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말을 생각해내고 벼랑간 그 말이 다른 의미로 무서운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멜라니와의 약혼에 대해서가 아니었을까? 아, 아버지가 빨리 돌아와 주신다면. 이 불안한 마음은 이제 한시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초조해하며 다시 신장로를 굽어보고 다시 실망했다.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아득한 땅끝의 붉은 광선은 서서히 검붉게 희미해져 갔다. 파랗던 하늘은 점점 굴뚝새의 알처럼 부드러운 청록색으로 변하며 전원의 항원이 조용히 주위를 휘감았다. 저녁 어스름이 온 벌판을 감싸는 것이다. 붉은 이랑도 신장로도 그 마술적인 선열의 붉은 빛깔을 잃고 단지 갈색의 흑빛으로 변했다. 길 건너 목장에서는 말과 나귀와 소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마구간으로 돌아가 저녁 먹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역시 목장 주위의 개울가 숲에 스며드는 어둠을 좋아하지는 않으리라. 그들은 인간이 그리운 듯 스칼렛 쪽으로 길을 쫑긋거리고 있었다. 호젓한 미강 속에서도 강기슭 습지에 우뚝 솟은 높다란 소나무의 거목이 햇빛에는 그렇게도 푸르렀는데 지금은 파스텔로 그린 듯 하늘을 배경으로 시커멓게 늘어서 있어 마치 유유히 흐르는 황토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인의 대열만 같았다. 이 강 너머 저쪽 언덕에 윌크슨의 집의 높은 굴뚝이 주위를 에워싼 떡갈나무 숲의 암흑 속으로 사라져갔고 멀리 떨어진 바늘기만한 식당의 불빛만이 거기에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다. 따뜻한 습기를 품은 봄의 향긋한 냄새가 경작된 땅에서 싹트려 하는 온갖 식물이 발산하는 숨결과 함께 그녀를 감싸주었다. 지는 해도 봄도 새싹도 스칼렛에게는 조금도 신기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그녀는 호흡하는 공기, 마시는 물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여자의 얼굴이라든가 말이나 비단 옷처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잘 다듬어져 있는 이 타라 농장의 잔잔한 어둠이 그녀의 산란해진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 주었다. 스스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이 고장을 기도드릴 때 램프 밑에서 보는 어머니의 얼굴만큼이나 사랑하고 있었다. 끝없이 뻗어나간 길은 호젓하기만 했고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이상 더 시간을 끈다면 틀림없이 마미가 찾아 나와 집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어두운 길을 열심히 살피고 있을 때 언덕의 목장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소와 말이 놀라서 이리저리 몰리는 것이 보였다. 제랄드 오하라가 벌판을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질주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제랄드는 허리가 굵고 다리가 긴 탐스러운 사냥말을 타고 언덕을 올라왔는데 말이 너무나 크므로 그의 모습은 멀리서 볼 때 소년처럼 보였다. 그는 긴 백발을 휘날리며 채찍을 휘두르고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말을 몰아댔다. 그녀는 고뇌에 차 있으면서도 애정이 깃들인 자랑스러움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랄드는 뛰어난 기수였다. 어째서 아버지는 술만 조금 드시면 울타리를 뛰어넘고 싶어 하실까? 그녀는 생각했다. 작년에 이 근처에서 말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치셨는데 아직도 여전하시니. 그리고 어머니께는 이제 다시는 뛰어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시고서. 스칼렛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동생들보다 오히려 아버지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에 어린애 같은 자랑과 기쁨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것은 스칼렛이 마미를 용케 따들렸을 때의 기쁨과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어나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탐스러운 말은 울타리에 이르자 뛰어넘을 자세를 취했다. 기수가 고함을 지르고 채찍이 허공에 날자 아버지의 흰 머리가 날렸고 마른 나는 새처럼 사뿐히 뛰어넘었다. 아버지는 나무 밑 어둠 속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길 쪽으로 말을 몰며 만족한 듯이 말의 목덜미를 토닥거렸다. 너와 어깨를 겨룰 말은 이 군 안에는 물론 조지아주에도 없을 게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에게 이야기했는데 미국에 온 지도 벌써 39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말씨엔 아직도 고향인 아일랜드 사투리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윽고 그는 서둘러 머리를 쓰다듬고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이웃을 방문하고 조용히 돌아온 신사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보이기 위해서임을 스칼렛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스칼렛은 아버지가 눈치채지 않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아버지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커다란 소리로 웃어댔다. 아버지는 그 웃음소리에 놀래 딸을 발견하자 그 혈색 좋은 얼굴에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말에서 떨어진 후부터 부자연스러워진 다리를 가까스로 구부려 말에서 내리면서 고삐를 팔에 걸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난 누구라고, 너냐? 하며 그녀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너도 내 동정을 살피고 있었니? 지난주에는 내 동생 스엘렌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께 고자질할 작정이구나. 그의 쉰 듯한 낮은 목소리에는 화가 난 동시에 달래는 듯한 여운이 있었다. 스칼렛은 장난스럽게 혀를 날름해 보이고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닿는 아버지의 입김에는 박하가 약간 섞인 부르봉 위스키의 냄새가 확 풍겼다. 그 밖에도 담배 냄새, 기름으로 잘 손질된 가죽 냄새, 말의 냄새 등이 몸에 배어 있어 이러한 냄새는 언제나 아버지를 연상시켰고 또 이러한 냄새를 풍기는 사나이를 본능적으로 좋아했다. 싫어요, 아버지. 난 스엘렌 같은 수다쟁이가 아니에요. 하고 아버지를 안심시켜 놓고 조금 떨어져서 아버지의 매무새를 다시 살폈다. 제랄드는 5피트 정도의 작은 사나이였지만 허리와 목덜미가 굵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당당한 체구를 받치고 있는 다리는 짧고 굵직했으며 구할 수 있는 한 늘 최상급의 장화를 신고 마치 뽐내는 어린아이처럼 늘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조그만 사나이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좀 우습게 보인다.
그러나 투개용 수탉이 마당에서 존경받고 있는 것처럼 제랄드 역시 그러했다. 제랄드 오하라를 희극적인 몰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벌써 60살, 물결치는 머리칼은 은빛이었지만 그 예리한 얼굴에는 주름살 하나 없었고 파란 눈에는 포커를 할 때 카드를 몇 장 바꿀까 하는 이상의 추상적인 문제에 골치를 앓은 적이 없는 고민을 모르는 청년다운 젊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먼 옛날 떠나온 고국 아일랜드에서도 신기할 만큼 가장 아일랜드적인 풍모를 지녔다. 얼굴은 둥글고 혈색이 좋았으며 코가 짧고 입은 전투적이었다. 이 사나운 외모 안에 제랄드 오하라는 가장 선량한 마음씨를 간직하고 있었다.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노예가 꾸지람을 듣고 울상지은 얼굴을 보지 못했고 고양이나 어린애가 우는 것을 태연히 들어 넘길 수 없는 성품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마음 약함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무척 꺼리고 있었다. 그와 만나면 누구나 5분도 지나기 전에 그 착한 마음씨를 눈치채지만 그는 그것을 몰랐다. 만일 그것을 알았다면 그의 허영심은 크게 상처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큰 소리로 명령만 하면 누구나 그 앞에서 벌벌 떨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농장에서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단 하나의 목소리, 그의 아내 엘렌의 부드러운 목소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위로는 엘렌으로부터 아래로는 들리를 하는 검둥이에 이르기까지 암암리의 마음을 합하여 그의 말이 절대적 법률인 듯이 그가 믿도록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영원히 이 비밀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 틀림없었다. 스칼렛은 그의 노여움이나 고함 소리를 누구보다 더 겁내지 않았다. 그녀는 맏딸일 뿐더러 이미 세 아들을 무덤으로 보낸 그는 이제 사내 자식을 볼 가망이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마치 사내처럼 취급했으며 그녀 역시 이를 좋아하고 있었다. 캐롤라인 아이린이라는 세례명을 줄여 캐리인이라고 부르는 동생은 연약하고 공상적이었고 수잔 엘리나를 줄여 스엘렌이라 부르는 다음 동생은 우아하고 기부인다운 맵시를 자랑하고 있었으므로 그중 아버지를 닮은 것은 스칼렛이었다. 그 위에 스칼렛과 아버지는 서로 비밀 조약 같은 것을 맺고 있었다. 그녀가 문에서 반마일이나 되는 길을 도는 것이 싫어 울타리를 넘거나 남자친구들과 늦게까지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는 엄하게 꾸짖을 뿐 결코 엘렌이나 마미에게 말하지 않았다. 스칼렛 역시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기며 말을 타고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을 보아도 결코 어머니에게 일러 바치거나 하지 않았다. 또 아버지가 포코에서 잃은 정확한 금액을 알더라도 스칼렛은 입을 다물고 모른 채 했다. 만일 스엘렌이었다면 능란한 솜씨로 저녁 식사 때 떠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일을 엘렌에게 기뜸해봤자 결국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며 또한 어머니의 착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녀는 생각이 일치하고 있었다. 스칼렛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왠지 아버지 앞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아버지에게는 그녀에게 속삭여주는 무엇인가가 힘찬 생명력이, 대지에의 애착이, 또한 야성이 있었다. 인간의 심리 분석 따위를 알 리가 없는 그녀는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사실 그것은 엘렌이나 마미가 16년간이나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그녀의 본성이었다. 이젠 신사처럼 보여요. 아버지만 잠자코 계시면 아무도 울타리를 넘어왔다고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치만 작년에 다리를 다치셨는데 또 울타리를 뛰어넘으시다니. 자기 딸에게 여기는 넘어도 된다, 여기는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어서야 어디원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하고 딸의 볼을 쿡 찔렀다. 부러지든 말든 내 목이다. 그런데 넌 숄도 두르지 않고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니? 아버지가 슬며시 화제를 돌리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자기 팔을 아버지의 팔에 감으며 말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늦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들씨를 샀는지 어쨌는지 궁금했어요. 사기야 했지만 엄청난 값이었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딸 프리시도 같이 샀단다. 존 윌크스는 마치 거저주듯이 싼 값으로 넘기겠다고 했지만 어디 제랄드 오하라가 그런 흥정에 우정을 이용했다는 말을 들어서야 체면이 서겠니?
두 사람 몫으로 $3,000를 치르고 왔다. 어머, $3,000라니? 프리시까지 살 건 없잖아요. 딸이 아버지의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세상이 되었나? 연설조로 그는 크게 말했다. 프리시는 착한 아이고 게다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는 심술궂고 멍청해요. 하고 스칼렛은 아버지의 큰 소리에도 끄떡 않고 말했다. 딜씨가 딸도 함께 사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바람에 그 애를 산 거죠. 제랄드는 친절한 일을 하고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늘 나타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스칼렛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아버지의 태도에 거리낌 없이 웃었다. 그러자 제랄드는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니 어쨌다는 거냐? 딸 때문에 어머니가 실망에 차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집의 검둥이는 결혼 따위는 시키지 않겠다. 돈이 남아 돈다드냐? 자, 어서 돌아가 저녁이나 먹자. 주위는 더욱 어두워져서 하늘에 남아있던 마지막 푸른빛이 사라지고 봄의 따스함이 자취를 감추면서 차차 추워졌다. 스칼렛은 의심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애슐리의 얘기를 꺼내면 좋을까 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스칼렛은 그런 기교적인 능청스러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버지의 꾸밈을 쉽게 알아낼 수 있듯이 아버지도 역시 그녀의 서투른 속임수를 곧 알아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었다. 12 오쿠스에선 모두 안녕하세요. 별일 없더라. 케이드 칼버트가 와 있더구나. 딜씨의 이야기가 끝나고 모두 회랑에 모여 종료주를 좀 들었지. 케이드는 아틀란타에서 막 돌아왔는데 거긴 벌써 난리래. 전쟁 이야기로 말이다. 그리고 스칼렛은 한숨을 쉬었다. 제랄드가 전쟁이니 남북분리니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내일 원유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없었나요? 무슨 얘기가 있었다. 그 뭐라는 이름이었지? 작년에 이곳에 왔었지?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애슐리의 사촌 누이인 귀여운 미인 말이다. 그래, 멜라니 해밀턴이라든가. 그 아가씨와 그 오빠인 찰스가 벌써 아틀란타에서 와 있더라. 그리고 어머, 벌써 와 있어요? 왔더라. 착하고 얌전한 아가씨야. 묻는 말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 여잔 그래야 한다. 자, 뭘 꾸물거리고 있니? 어머니가 찾으실라. 아버지의 말에 스칼렛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도 멜라니가 그가 살고 있던 아틀란타에서 떠날 수 없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다 자기와는 전혀 반대인 멜라니의 온순하고 얌전한 성격을 아버지가 칭찬했기 때문에 반항적인 용기가 생겼다. 애슐리도 있었어요? 있었다. 하고 대답하면서 제랄드는 딸의 팔을 놓으며 그녀의 얼굴을 날카롭게 들여다보았다. 넌 그게 알고 싶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니? 그렇다면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니? 스칼렛은 대답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얼굴이 빨개짐을 느꼈다. 자, 분명히 말해보아라.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잡아 흔들며 조용히 있어달라고 하고 싶었다. 애슐리는 있었어. 그리고 친절하게 내 안부를 묻더라. 그의 동생들도 모두 말이다. 그리고 내일 원유회에는 꼭 와달라고 말하더라. 꼭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왔지. 그는 능란하게 말했다. 그런데 얘야, 너와 애슐리가 대체 어찌 되었다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간단히 말하고 아버지의 팔을 끌었다. 자, 어서 들어가세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돌아가자고 하는구나. 그러나 난 내 마음을 알 때까지 이곳에 있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 요즘 너 이상해졌다. 애슐리가 무슨 말을 하든 청혼이라도 하더냐? 아니요.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하긴 애슐리 쪽에서 청혼할 리가 없지. 하고 제랄드가 말했다. 격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에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아버지는 손을 저어 그것을 억제했다.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 실은 말이다. 오늘 존 윌크스가 절대 비밀이라고 하면서 애슐리와 멜라니가 결혼한다고 하더라. 내일 발표할 모양이야. 스칼렛의 손이 힘없이 아버지의 팔에서 떨어졌다. 역시 사실이었구나. 고통이 야수의 이빨처럼 사납게 그녀의 마음을 물어뜯었다. 그런 사이에도 그녀는 아버지의 약간 가엾어하는 듯한
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황해하는 눈초리가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버지는 스칼렛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받았을 때는 쩔쩔매지 않을 수 없었다. 엘렌이라면 무엇이라도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스칼렛의 이런 고민은 어머니에게 가지고 갈 문제였다. 너는 우리들 모두를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냐? 하고 그는 소리를 질렀다. 흥분하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커졌다. 너는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의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있었단 말이냐? 이 근방의 젊은이라면 내 마음만 내키면 얼마든지 골라잡을 수 있을 텐데. 분노와 상처받은 자존심이 얼마간 그녀의 괴로움을 쫓아주었다. 애슐리의 꽁무니를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다만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거짓말 마라. 하고 제랄드는 말했다. 그리고는 딸의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뭐니 해도 넌 아직 어린애가 아니냐? 이제부터 마음에 드는 청년이 얼마든지 나타나게 된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신 건 15살 때였어요. 전 지금 16이에요. 겨우 들릴까 말까 하는 목소리였다. 어머니와는 달라. 하고 제랄드는 말했다. 어머니는 너처럼 말갈량이는 아니었다. 자, 기운을 내. 다음 주 찰스턴의 율레리 아주머니 댁을 방문할 때 널 데리고 갈 테니까. 거긴 3미터 요새 이야기로 들끓고 있을 거니까. 애슐리 일은 일주일도 안 돼서 잊어버릴 거다. 아버진 나를 어린애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슬픔과 분노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새 장난감을 주면 이 고통을 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 이제 애비에게 그만 대들어라. 내게 분별만 있다면 너는 벌써 돌턴네 스튜어트나 브렌트와 결혼했을 거다. 좀 생각해봐라. 내가 그 쌍둥이 중에 누군가와 결혼한다면 두 집의 농장은 맞붙었으니까 지임 돌턴과 나는 너희들에게 근사한 집을 지어줄 게 아니냐. 그 경계인 소나무 밑에 말이다. 그리고 절 너무 어린애로 취급하지 마세요. 전 돌턴에게 가고 싶지 않아요. 좋은 집도 그 형제와의 결혼도 싫어요. 단지 내가 바라는 건 하며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제랄드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좀처럼 써먹은 일이 없는 사려 깊은 창고에서 말을 끄집어내듯 천천히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애슐리뿐이란 말이지. 그러나 너는 그를 손에 넣을 수가 없다. 서로 그가 너에게 청혼해 오더라도 나는 안심하고 허락할 수 없다. 나와 존 윌크스의 우정으로 봤어도 말이다. 그녀의 놀라운 표정을 보며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애슐리와 결혼하면 행복하게 될 수가 없어.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행복해질 수 없어. 얘야,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단다. 스칼렛은 벼랑간 이렇게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데 아버지는 행복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격이 그렇게 다른데도 말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그런 말을 하면 건방지다고 얻어맞을 것 같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하나하나 낱말을 찾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윌크슨의 집안 사람들과 우리들과는 인간이 틀려. 윌크슨의 집안 사람들은 이 부근의 누구와도 달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집안 사람과도 다르다. 별난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사촌끼리 결혼해서 그 색다른 점을 그들끼리 간직해 두는 것이 좋은 거야. 그렇지만 아버지, 애슐리는 잠자코 있어. 내가 뭐 애슐리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다. 나도 그 사내는 좋아해. 별나다고 해서 미치광이라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것은 뭐든지 경마에 걸어버리는 칼버튼네나 형제 중에서 을에 술주정뱅이가 나오는 돌턴네나 성급하고 경솔하고 모욕당하지 않는데도 모욕당했다고 성내며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폰테인네 집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별나다는 게 아니다. 그런 점이라면 나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이 제랄드 오하라도 그런 결점을 모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너와 결혼한 다음 애슐리가 다른 여자에게 빠진다든가 너를 때린다든가 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가 그런 짓을 할 사내라면 도리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의 별스러운 점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그가 좋아.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거의 전부 나로선 알 수가 없어. 자, 사실대로 말해봐라. 너도 책이니 시니 음악이니 그림이니 그 밖에 쓸모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꼴같아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니?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건 제가 결혼하면 모두 고쳐놓겠어요. 그녀는 참다 못해 소리쳤다. 이제부터라도 바꾸게 할 수 있단 말이지. 하고 제랄드는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노한 듯이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아직 애슐리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잘 기억해 두어라. 아내가 남편의 성격을 바꾼다든가 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어. 윌크슨의 집안 사람들의 성격을 바꾼다? 농담이 아니야. 얘야, 그네들은 모두들 그래. 옛날부터 그랬어. 앞으로도 아마 변하지 않을 거다. 그들이 뉴욕이나 보스턴으로 오페라나 그림을 보러 갈 때 그 미쳐 날뛰는 꼴을 보렴.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 책을 북부에다 주문하고 상자에 담아 가져오게 한다. 보통 인간이라면 사냥이나 포커를 하며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들어앉아 책을 읽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면서 지내고 있어. 하지만 이 군내에선 애슐리만큼 말을 잘 타는 사람은 없어요. 스칼렛은 애슐리를 사내답지 않다고 나무라는 줄 알고 반발했다. 만일 있다면 그분의 아버지뿐이에요. 그리고 포커 역시 지난주 존즈보로에서 아버지는 애슐리에게 $200나 잃지 않았어요? 저런, 또 칼버튼의 녀석들이 짓거렸구나. 하고 제랄드는 단념한 듯이 말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금액까지 정확히 알겠니? 확실히 애슐리는 승마에선 제일이다. 포커 솜씨도 제일급이고. 그것만이 아니야. 마시려 들면 돌톤낸 녀석들까지도 골아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난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모든 것을 능숙하게는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에 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것이 색다르다는 거야. 스칼렛은 말이 없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제랄드가 한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었다. 사실 애슐리는 그렇게 유쾌한 일에 능숙하면서도 조금 더 열중하는 일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생사를 걸 만큼 열광하는 일이라도 그는 다만 사교적인 놀이로서 즐길 뿐이었다. 그녀가 침묵하는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한 제랄드는 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한 듯이 말했다. 어때, 스칼렛? 너도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되지? 애슐리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어쩌자는 거냐? 그 녀석들 윌크슨의 집안 사람들은 머리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는 달래는 투로 말했다. 내가 아까 돌톤네 쌍둥이 얘기를 했지만 뭐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니다. 꽤 좋은 청년들이지만 만일 내가 케이드 칼버튼의 집안 사람들을 고른다면 그것도 난 상관없다. 칼버튼의 사람들도 노인이 북부 양키 여자와 결혼하긴 했지만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내가 죽으면 잠자코 들어봐라. 나는 너와 케이드에게 이 테라 농장을 물려주마. 나는 너와 케이드에게 이 타라 농장을 물려주마. 케이드 같은 건 은쟁반에 담아서 준대도 싫어요. 제발 그런 사람을 떠맡기지 마세요. 타라고 다른 농장이고 탐나지 않아요. 농장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면 하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제랄드는 자기가 아내인 엘렌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농장을 물려준다는데도 너무나 매정하게 거절당했으므로 화가 나서 고함을 쳤다. 뭐라고? 스칼렛? 다시 한번 말해봐라. 타라가 이 토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칼렛은 고집세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을 만큼 슬펐던 것이다. 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남는 유일한 것이야. 이걸 잊지 말아라. 일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있기에 죽을 가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땅이란 말이다. 그는 부르짖으며 팔을 마구 휘둘렀다. 아버지도 참 꼭 아일랜드 사람 그대로예요. 내가 아일랜드 사람임을 부끄러워한 일이 있니? 오히려 난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너에게도 반은 아일랜드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한 방울이라도 아일랜드인 피를 몸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땅은 어머니와 같은 거다. 난 너 같은 인간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모처럼 내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땅을 물려준다는데 너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콧웃음을 치다니. 제랄드는 흥분하여 소리치자 일종의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스칼렛의 슬픈 얼굴을 보자 말을 부드럽게 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다. 토지에 대한 애정도 차차 알게 될 거다. 내가 아일랜드의 피를 받고 있는 한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애인의 일 따위로 고민하고 있어.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토지에 대한 애정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어떠냐? 케이드나 그 쌍둥이 형제나 아니면 먼 노은의 아들이나 골라잡을 마음이 없니?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만두세요, 아버지. 제랄드는 이제 이 이야기가 진력이 났고 이 어려운 문제가 자기의 짐이 된 것이 한없이 귀찮아졌다. 그리고 스칼렛이 이 군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청년들과 타라 농장까지를 붙여서 제공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불만이었다. 제랄드는 이런 선물을 딸이 기뻐하며 손뼉을 치고 달려들어 키스하면서 받아주기를 바란 것이었다. 자, 마음을 가다듬어라. 얘야, 너는 취미가 같고 신사며 남부의 인간으로 자존심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와 결혼하더라도 난 상관없다. 여자라는 존재는 누구나 결혼하면 애정이 생기는 것이란다. 아버지, 그런 건 구식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한 선량한 생각이란다. 요즘 미국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는 연애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인이나 하녀들이 하는 짓이야. 양키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양친이 선택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결혼이다. 너 같은 아무 생각 없는 여자에겐 인간의 선악을 식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야. 윌크스네를 보렴. 누대에 걸쳐서 자존심이 크고 나약하게 되지 않는 것은 왠 줄 아니?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집 안에서만 짝 맺어주려고 종형제끼리만 결혼시키니까 그런 거다. 아, 스칼렛은 중얼거렸다. 제랄드의 말로써 또 그 피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가슴을 울리고 새로운 고민이 그녀를 괴롭힌다. 제랄드는 떨어뜨리고 있는 그녀의 고개를 보고선 불안한 듯이 다리를 움직였다. 얘야, 너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며 딸의 얼굴을 치켜 올리려고 어색한 솜씨로 그녀의 턱을 들었다. 그 자신의 얼굴에도 측은한 듯이 주름이 잡혀 있었다. 아니에요. 하고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면서 격렬히 부정했다. 거짓말 마. 숨겨도 안 돼. 그러나 난 너의 그 굳센 마음이 좋다. 너도 자랑을 지니고 있는 것이 기쁜 거다. 내일 원유회에서도 그 자랑을 보여다오. 내가 우정 이상으로는 생각지도 않으려는 그 사나이를 그리워하고 고민한다는 말 따위를 남들이 소근된다든가 빈정된다든가 하는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단 말이다. 그는 날 생각하고 있어. 스칼렛은 슬픈 마음이 들었다. 무척 생각하고 있어. 난 그걸 알아. 난 단언할 수 있어. 만일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난 그에게 청혼할 수 있게 했을 거야. 아, 만일에 윌크스네 집에 종룡제들끼리만 결혼한다는 습관만 없었어도. 제랄드는 딸의 팔을 잡고 자기의 팔에 끼우면서 자, 저녁을 먹자. 지금의 얘기는 너와 나 두 사람의 비밀로 하지. 난 너의 어머니를 이런 일로 괴롭혀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도 걱정시키지 마라. 어서 코를 풀어라. 스칼렛은 손으로 주물러 구겼던 손수건에 코를 풀고 어두운 가로수길을 아버지의 팔을 끼고 걸었다. 말은 천천히 뒤를 따른다. 집이 가까워져서 스칼렛이 또 입을 열려고 할 때 현관앞 검은 그늘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모자를 쓰고 쇼를 걸치고 장갑을 끼고 있었고 그 뒤에는 마미가 당장이라도 뇌성을 울릴 것 같은 표정으로 엘렌이 언제나 노예들을 치료할 때 쓰는 붕대나 약품이 든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마미의 크게 축 처진 입술은 골을 낼 때면 평소에 갑절이나 늘어지는 것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처져 있었다. 스칼렛은 마미가 무슨 일에 못마땅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내 눈치챌 수 있었다. 날 좀 보세요. 하고 엘렌은 두 사람이 큰 길에서 이리로 다가오는 것을 보자 말했다. 엘렌은 예의범절이 엄격한 시대에 자라났기 때문에 결혼하고 17년이나 된 지금까지도 6명의 아이를 낳은 오늘날까지도 예의 바르게 남편에게 날 좀 보세요 하고 공손히 부르고 있다. 여보, 슬래터린의 집에 환자가 생겼대요. 에미가 낳은 아기가 위급하대요.
지금부터 마미와 함께 가서 도와줘야겠어요. 세례도 줘야겠고. 마치 남편의 허락을 받겠다는 듯이 물었다. 물론 형식에 지나지 않지만 제랄드는 대만족이었다. 제 길 하고 제랄드는 말했다. 당신은 저녁을 들어야 할 게고 나도 애틀랜타의 전쟁 소문을 당신에게 얘기 좀 해주려고 했는데 왜 그 백인의 쓰레기 같은 놈들은 이런 시간에 당신을 끌어내는 거지? 어쨌든 다녀오구려. 어디선가 사고가 났다는데 안 가본다면 당신은 좀이 쑤셔 잠을 못 잘 테니. 아시는 병든 노예들을 봐준다든가 남의 손을 빌 것 없이 자기네끼리 돌봐야 하는 그런 백인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돌보시느라 잠도 편히 못 주무세요. 마미는 곁에 세워둔 말마차 쪽으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억양이 없는 투로 말했다. 나 대신 내가 아버지 저녁 시중을 잘 해드려라 하고 엘렌은 말하면서 장갑 낀 손으로 스칼렛의 볼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스칼렛은 언제나 말술과 같은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살랑살랑 비단옷이 흔들릴 때마다 풍겨나오는 레몬 바베나의 그윽한 향기에 한없이 흐뭇함을 느꼈다. 스칼렛에게 있어서 어머니 엘렌 오하라는 그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무엇이 있었다. 마치 성스러운 기적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그녀를 공경하게 하고 그녀를 매혹하게 하며 그녀를 위안하게 했다. 제랄드는 손을 잡아 아내를 마차에 태우고 마부에게 조심조심 몰라고 분부했다. 20년간이나 제랄드의 말을 다룬 마부 토보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주의를 듣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듯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마미와 나란히 앉아 말을 달리는 것, 이 두 사람은 마치 불만에 차 있는 아프리카 흑인 한 쌍의 표본이었다. 슬래터린의 병신들 같으니라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내 다른 데 가서 빚을 져야 할 테니 하고 제랄드는 성을 냈다. 그리고 그 꼴같지 않은 늪지를 나에게 사달라고 애걸하겠지. 그놈들을 내쫓는 것이 동네를 위해서도 좋을지 모르지. 그러나 이내 무슨 재밌는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이 유쾌하게 말했다. 얘야 스칼렛, 딜시를 사는 대신 포크를 윌크슨의 집에 팔기로 했다고 하면서 포크란 놈을 골려줄까? 그는 곁에 서 있는 흑인 소년에게 고삐를 던지자 바삐 계단으로 올라갔다. 벌써 스칼렛의 슬픔 따위는 잊어버리고 지금은 종복을 골려주려는 마음만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스칼렛은 무거운 발을 끌듯이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무엇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자기가 애슐리와 결혼하는 것이 아버지가 엘렌 로비아르 오하라와 결혼하는 것보다는 기이할 것이 없다.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째서 저 거칠고 지각 없는 아버지가 어머니 같은 부인과 결혼했는지 불가사의였다. 그 출생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 두 사람처럼 동떨어져 있는 부부가 이 세상에는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